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김창화 선생님. 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혹시 김창민과 김창만은 같은 사람이 아니냐? 아닙니다. 닮은 부분이 일부 있긴 하지만 완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바로 그것은 이 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점, 네, 보면 확실히 다른 사람인 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네, 지난 첫 수업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요. 지난번은 오리엔테이션 차원에서 말씀을 좀 많이 나누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느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수업 중심으로 가도록 하고요. 이제 인터넷 환경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까닭에 수업 가운데 제가 이제 중간에 멈춘다든지 아니면 그 제가 판사한 내용이 블럭처럼 나와서 잘 안 보이는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제가 그 화면을 수업하는 화면을 녹화를 떠가지고 화질이 매우 좋지는 않지만요. 그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제 수업을 한 번 더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물론 네, 뭐 필요한 경우에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자, 책 한번 보시죠. 자, 모두 다 폈습니까? 네. 네, 오케이. 자, 작품의 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지요. 누군가. 자, 글씨 보입니까? 네. 나에게, 네, 오케이. 물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문학에서는 이 제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품의 제목 가운데 작품의 주제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등장인물이 누구인가가 나오기도 하고 작품의 구성 방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제목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군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뭘 물었습니까? 어때요? 나옵니까? 제목에? 안 나오죠. 보통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섰을 때 놀랍거나 당황해하거나 궁금해하거나 또는 아주 긴장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갑자기 생기면 사람들은 긴장하죠. 똑같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무엇인가가 없다면 그 결핍과 부재 앞에서 보통 우리는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또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궁금해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도 제목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뭘 물었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때요? 궁금하죠. 그죠? 여러분도 저처럼 궁금하죠? 도대체 무엇을 물었나? 그러니까 이 작가는요, 일부러 무엇을 물었는가에 대한 질문 내용을 제목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뭐합니까? 독자의, 그죠? 독자에게 흥미 또는 호기심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군가 나한테 물었는데요. 이 누군가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와가지고 물었던 것이죠. 김종산 시인님, 도대체 시가 무엇입니까?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누군가는 정말 어떤 사람이 아니고 시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저도 뭐 10여 년 동안 이제 수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사 아니겠습니까? 직업이 그렇습니다. 직업란에 빈칸이 있으면 저는 교사라고 쓰거든요. 하지만 누가 저한테, 제가 제 스스로한테 당신 과연 교사 맞아? 선생 맞아? 또는 스승 맞아? 이렇게 묻는다면 안타깝게도 저는 네, 맞다고 답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요. 아직까지 너무나 못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시인도 어쩌면 누군가가 직접 이 시인에게 시가 뭐냐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쩌면 자기 스스로한테 던지는 질문, 그렇죠? 시가 무엇이지? 그리고 참된 시인은 어떤 사람이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뭐 저 같은 상황에서도 누가 저한테 당신이 뭐 진정한 뭐 선생님입니까? 뭐 진정한 교사입니까? 하면 저도 뭐 그렇다 답 못하기 때문에 뭐 화나고 짜증나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그런 내용은 진정한 선생님께 물어보십시오. 진정한 선생님은 네. 웃음 좀 빨리 주세요. 네, 방금 제가 한 3초 정도 약간 간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채는 줄 알고 네네네.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진정한 선생님은 아실 겁니다. 이름 정말 훌륭하죠. 네,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또 교사가 될 줄 알고 이름을 또 진정한이랬겠습니까? 형제가 있다든가요.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진정한, 뭐 진실한, 뭐 진솔한, 뭐 진부한, 뭐 이런 등등 있다 합니다. 네, 좋은 이름이죠. 네, 저도 그런 이름이었으면 하는 부러움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제 이름이 김현구가 아니라는 건 퍽 다행스럽습니다. 아무튼요, 네네네네. 이렇게 저하고 친하거든요. 돌아가서, 네. 그렇게 의미이기 때문에 이 누군가는요, 정말 존재하는 어떤 누군가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지인 자신, 그죠? 지인 자신의 어떤 그런, 스스로 묻는 자문, 그죠? 스스로에 대한 일종의 그런 고백, 뭐, 이런 측면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나한테 물었습니다. 나한테요? 나는 누굽니까? 바로 시적 화자죠. 자, 뭐 잠시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자, 보통 우리가 문학에서 어떻게 시에서는요, 작품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합니다. 그죠? 시인이 작품의 외부에 있고요. 이 시는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른바 주제가 되겠죠. 이걸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화자라는 사람을 작품의 내부에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화자가 말을 하죠. 누구한테요? 청자한테요. 그 밖에 누가 있습니까? 독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이 화자가 작품 안에, 이 네모가 작품이에요. 네모가 텍스트 작품. 그래서 이 화자가 네모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안에 있지 않고 작품의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작품 내부에 있는 경우를 작품 내부에 있다 또는 뭐 작품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밖에 있는 경우를 화자가 작품 어디에 있다? 외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물론 작품의 내부냐 외부냐와 별개로 시인은 화자를 다양한 사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시인 자신일 수도 있겠으나 일부러 어떤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 다른 화자를 내세우기도 하죠. 예를 들면요, 이렇습니다. 화자가, 시인은 실제로 중년의 남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뭡니까? 시적 화자를 어린 아이 화자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누굴 내세웁니까? 여성을 내세우기도 하죠. 이유는 뭘까요? 당연합니다. 주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지금 보시면 뭐 40대 남성이겠고 아주 젠틀하면서 섬세한 언어, 세련된 말들을 구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집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둘째가 6살이거든요. 그러면 둘째한테 이제 블록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6살짜리 애한테 제가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로 그죠? 허허, 한심한 일을 오고
나의 아들이여 너는 어찌하여 블럭을 치우지 않는가? 그러고서도 과연 너는 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가? 지금껏 네가 6년간 배워왔던 그 어린이집의 세월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말하면 치우겠습니까? 안 치웁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블럭이다. 네가 다 치워야지. 네가 다 치워야지. 네, 이러면 지가 먼저 치우겠다고 막 달려와서 아빠 치우지만 내가 치울 거야. 아니야 내가 치우고 말 거야. 내가 치워서 만든 칭찬받아야지. 네, 이렇게 하면 잘 치웁니다. 똑같은 것이죠. 시인도 자신의 담고 있는 주제의식,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대개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순수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대표적으로 김소월의 작품 가운데 엄마야 누나야 기억나십니까? 혹시 전혀 모르십니까? 노래도 있죠. 엄마야 누나야 모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젠가 복수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작품 내용 보면 기본적으로 엄마야 누나야 감정 달자 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왜 굳이 어린아이를 등장시킵니까? 네,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노래를 해줘야 그 강변 살자라는 메시지가 말 그대로 순수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순진무구한 세계, 이런 것으로 좀 더 잘 표현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마찬가지 여성 아재를 내세우는 경우는 대개 좀 더 애틋하고 절절한 마음을 담아낼 때 보통 여성 화자를 씁니다. 물론 모든 여성이 절절한 건 아닙니다. 또 거꾸로 모든 남성이 무뚝뚝한 건 아니죠. 하지만 작가가 그렇게 쓸 때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지영이란 가수가 불렀던 발라드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또는 아주 정서를 아주 이 후벼 파는 듯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정 맞은 것처럼. 네. 만약 이걸 남자가 그러죠. 정 맞은 것처럼 하면 전혀 안 아프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 화자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할 것은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말고 어디 작품 밖에 둘 것인가 안에 둘 것인가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밖에 두는 경우는요. 되게 어떤 경우냐 하면 화자의 정서나 이런 측면보다는 이런 경우는요. 되게 어떤 시적 대상, 다시 말하면 어떤 제재나 아니면 이 청자를 좀 더 부각시킬 때, 좀 강조할 때, 요럴 때 일부러 화자를 밖에 둡니다. 이른바 1인칭 화자를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왜 안에 두느냐, 어떨 때 안에 두느냐,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까요? 첫 번째, 1, 뭡니까?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작품 안에다가 두는 경우 있겠죠. 두 번째는 화자의 의지입니다. 의지. 요걸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작품 내부에 등장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밥 먹을래? 밥 먹겠니? 그랬을 때 먹을래? 하는 것보다 내가 먹겠소이다. 어느 쪽이 좀 더 의지가 느껴집니까? 당연히 내가 먹겠소이다지요. 그래서 화자의 의지가 강조되는 걸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효과 때문에 등장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에서는요, 화자가 어디 있습니까? 작품 안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의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고요. 화자의 정서 표현이 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정서가 지배적이냐고 봤더니 성찰의 정서입니다. 또는 관조의 정서, 이런 정서가 지배적입니다. 됐죠?